시간이 없어서 길게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제 토론 순서로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셨으니까 해당되는 부분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세 분이 발표한 거를 아울러서 이렇게 좀 한 7, 8분씩 토론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박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산업은행 김영희입니다. 앞에서 이제 발표에서 대부분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8차 당대에서 나온 경제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당대의 경제 부분의 특징이 뭔지 이것을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게 양문수 교수님께서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한 큰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향후 5년간의 경제 전략을 실사구시에 기반해서 제시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 부문. 그리고 가장 말단 행정단위인 시군이 자립, 즉 저는 자율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자율성 부여를 통한 성과 달성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 이 세 가지가 저는 다른 부분을 있지만 이 세 가지를 꼽았으면 좋겠다라고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자력갱생이라든가 자급자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북한이 시종 일관 견지해온 정책 기조인데요. 이것이 뭐 시기별로 약간씩 강조 수위가 차이 나는 것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경제 전반에 대한 특별한 비전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게 어떤 부분인가라는 거죠. 7차 당대회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한 부분, 정치 강국, 경제 강국, 군사 강국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경제 강국 건설 비전을 명시를 했었습니다. 7차 당대회 때는. 그리고 6차 당대회 때도 80년대의 그 사회주의 경제 건설 10대 전망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뭔가 또 큰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기간 당대회는 희망적인 비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심어줬는데요. 이번에 8차 당대회는 실사구시를 선택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실망을 불러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왜 이런 다른 형식을 택했을까 하는 건데요. 저는 당대회의 정례화, 또 주기적인 경제계획 수립, 평가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활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게는 계획은 그 2016년 7차 당대에서 제시했던 국가 강국 건설 목표인 경제 강국이라는 게 한두 해에 걸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 목표를 두고 그 두 번째 5년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특징인데요. 실사구시에 기반한 경제전략 제시입니다. 앞서도 다 나왔습니다. 정비전략, 보강전략이다. 그러면 정비보강이라는 게 도대체 앞서도 많은 해석이 나왔는데 제가 보는 정비보강원이 그 원문은 아니지만 노동신문에도 있죠. 경제사업체계의 복구정비, 경제부문 간 유기적 연계 복구정비 여기에 초점이 더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버릴 것은 버리고 필요한 부분은 채워놓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경제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보강 전략을 왜 이렇게 이번에 오게낸 전략으로 그 경제 전략으로 제시를 했을까? 그 배경이 뭘까 하는 부분인데요. 2017년에 핵 무기가 완성되었다고 공포를 함으로 인해서 북한은 전쟁 억제력을 확보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경제 총집중 노선으로 전환을 하고 또 지금은 지속되는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대내외적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 토대 구축 이런 산업시설 정비 보강이 매우 중요하게 제기됐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뭐 전반 산업시설이 대부분 정권 수립 초기에 구축이 됐기 때문에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또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일부 기업들이 가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일부 산업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보수하거나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생산 능력 이렇게
가동되지 않는 것도 실제 생산 능력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산 능력이 감소하는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런 배경으로부터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시장화가 확산되고 고착되는 현 상황에서 최대의 경제 효율을 낼 수 있는 최적의 경제 관리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라고 봅니다. 국가 경제 관리 방법은 북한에서 대한위 사업 체계, 이게 공업 관리 체계고요. 농업 지도 체계, 농업 관리 방법인데요. 이것을 지금은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이라고 부르는 국가 경제 관리 방법, 즉 사회적 기업 책임 관리제, 농장 책임제로 돼 있죠. 이런 전환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차 당대회에서 지금 언급된 거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연구 도입되고 있는 경제관리 방법,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아직도 최적의 경제관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식은 가감히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등이 정리정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배경이 시장과 계획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비효율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군수경제 비롯해서 부문별 경제 내각과 분리돼서 작동하고 있고, 지방정부, 기업, 경제 주체들도 개혁과 시장이라는 이중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경제가 이 연계가, 유기적 연계가 끊어지는 등 이렇게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부터 이번에 정비보강 전략을 제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될 정비보강 전략의 방향을 보면요. 불필요하고 회생 불가능한 공장 기업이 폐업, 또 그다음에 개보수를 통한 회생, 보강을 통한 기업 또는 산업의 신설,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전반을 재구축, 재정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경제관리 체계 개선, 이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 책임관리제, 뭐 농정 책임관리제, 이거 다 포괄을 하는 겁니다. 경제관리 개선을 통해서 기업체의 경영활동 요건을 보장을 해서 생산 효율성을 최대로 제고하는 동시에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등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 제가 약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신규 경제 부분을 통한 성과 달성, 또 시군 자율성 부여를 통한 성과 달성에 초점을 둔 것, 이것이 보여집니다. 새롭게 등장한 경제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신, 도시경영, 교통, 상업, 채취공업, 이런 부분이죠. 최신 같은 경우도 편지, 우편, 송금, 저금, 유선전화, TV방송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쳤는데,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통한 이렇게 전자결제라든가 서핑이라든가 이동통신의 활용이 증가를 하면서 최신 부분의 역할이 상당하게 높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도시경영을 보면 도시경영 부분에서 최근 오물처리 공장을 신설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재자원을 통한 생산활동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한편, 도시 미화라든가 상하수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도시경영 관리 사업이 중요하게 제기되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통운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철도 운수를 시장화에 의한 화물 유통량, 주민 이동의 증가, 이렇게 교통 변화를 반영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상업 유통을 또 이제 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북한의 상업 유통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지고는 있지만 하층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상업의 역할 부재, 이에 대한 당국의 조절 통제력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시군의 자립발전 강조, 이거는 일부 자율성 부여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 의한 경제계획의 수립 시행, 이것이 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당국이 새로운 자립갱생 방식을 택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게 뭐냐면 시군이 자립을 통해서 자립갱생을 하고, 또 그걸 통해 자립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도가 자립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국가가 자립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안정 발전을 위한 재정비에 초점을 둔 당대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주제 발표 못지않게 토론을 길게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옥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고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뭐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평가하고 지속성 있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참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직도 많은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더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런 많은 정보들이 북한의 경제 발전 단계라든지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하기에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데서는 저는 조금 회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그 8차 당대에서 나온 얘기들을 뭐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조금 바라보고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북한 경제라는 것이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그 많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뭐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는 뭐 돈의 특징을 다 갖고 있죠. 뭐 소득 수준, 산업 구조, 무역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다 개발도상국의 특성을 다 공유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 경제 제재를 포함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그 비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여러 가지 형식은 달리하지만 성장과 발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최근에 석유 수출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농업 부분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낮은 성장과 실업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가버넌스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앞으로 성장이 잘 될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많은 섬유 시장이 개방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규모 개발도상국들이 스퀴즈 아웃 되어 버렸습니다. 이 나라들은 다른 어디서 성장 모멘텀을 찾을 것인지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죠. 그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갖는 그런 일반적인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 북한 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지나치게 그 특수한 정보, 현미경적인 관찰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의 일반적 타당성 그리고 그 제약 요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점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결론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가장 특수한 제약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제재 이것을 강화해서 북한 경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런 아주 강한 관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는 그것을 일종의 순환 문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드뱅크라든지 OECD에서 오랫동안 저개발국의 원조를 해왔습니다만 잘 성공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제적으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죠. 그것을 한 10년 전부터는 결국은 수원국의 가버넌스 문제다. 이게 책임을 묻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 중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뭐 그런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경제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전 현상을 뭐 특별하게 이상한 현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나 정책 전문가들이 북한 경제에 대해서 제재와 같은 비경제적 수단에 기대어서 특정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이 수십 년에 걸쳐서 증명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은 북한 경제는 지금 제재와 같은 비경제적 제약 요인 하에서 나름대로 최적화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3의 정책 전문가들이 제재와 같은 제약 요인의 강화 유지를 해결 방안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이라 볼 수도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 뭐 저는 그런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북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 궁극적으로는 그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 문제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북한 경제 협력이 동기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결국은 그 상이 북한 자체의 발전 전략과 얼라이먼트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개발도상국들,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발전 과정이라는 것은 산업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예외가 없죠. 그리고 산업화를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실시하고 산업정책의 산업화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필요조건 같은 특히 개도국에서는 필요조건으로 간주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산업화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뭐 7차, 8차 결과가 당대 결과가 무슨 얘기를 하든 큰 흐름은 김정은 정부도 이런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이 그런 산업화 전략의 그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북한은 아주 매우 전형적인 이걸 표현을 하자면 아주 용이한 단계의 수입 대체 단계 아주 용이한 수입 대체는 이렇게 부르는데 easy phase of import substitution 이건 뭐 그게 본인이 선택한 측면도 있고 강요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용이한 수입 대체 단계가 있고 이것은 개발도상국들이 그 산업화 과정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특수성에서 조금 한 걸음 떼놓고 생각해 보면 그게 성과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북한은 산업화 과정에서 매우 초기 단계에서 비교적 적절한 과정을 밟고 있고 그 과정을 선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일반 국민의 생활 향상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제품의 충분한 생산 그리고 품질 향상 그리고 금속 및 화학 공급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게 필요한 중간재 생산을 위한 것이죠. 전형적인 수입 초기 단계의 수입 대체 정책인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자력경생이나 자급자족이라 표현되지만은 산업화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수입 대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 그리고 이런 수입 대체 정책과 함께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북한은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균형 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수입 대체와 그 균형 성장 전략이라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빅푸시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 경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북한의 산업화 전략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에 얼라인하는 방향으로 남한의 시장과 자본을 충분히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나머지 제재 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자 하자면은 저도 뭐 우리 이 한반도에 사는 그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쭉 관찰해 온 바에 의하면은 아마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정책의 영역이 아니고 기대의 영역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증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 아주 뭐 초보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북한 경제가 제재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비경제적 제약 요인 하에서 낮은 수준의 발전 단계에 머문 채 유지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타 개발도상국들이
뭐 붕괴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그냥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다 그 사회는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는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제재를 통해서 붕괴 위험 때문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근년에 있어서 일정한 생산력을 유지하고 생활의 향상을 가져온 것은 뭐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그런 교환 경제 시스템. 저는 이것이 비록 그 제재 하에 있더라도 뭐 우리 경제에서 얘기하는 배분적 효율성, allocative efficiency가 상당히 발휘되고 있고 그것이 제재 효과를 상당히 상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llocative efficiency가 수입 대체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일정한 기간 내에 외부적 외부 효과 외부 시장에 의해서 뒷받침돼야 되겠죠. 특히 이번에 8차 당대에서 약간 보수적인 그런 정강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과 국제사회가 이 제재 문제를 매우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고 북한의 현재 경제 수준에서 나름대로 정상적인 산업화학 과정을 저는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북한 경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 이석기 박사님. 예, 산업연구원 이석기입니다. 앞에서 워낙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뭐 좀 빠진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당대 및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의미를 국가 운영 및 경제 운영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 5개년 계획을 다시 발표하느냐? 그러니까 5개년 그 사회주의 경제에서 그 경제를 운영하는 유일한 방식이 경제 계획을 통한 것이고, 그래서 이 중장기 경제 계획을 주기적으로 뭐 5년이 됐든 6년이 주기적으로 계속 수립하고 시행하고 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일리지 못한 당대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경제개발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의미, 그것을 실현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좀 적기다, 좋은 시기다. 왜냐하면 기존의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에 북한 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하는 것들이 시장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회복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임시방편적인 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고, 그 임시방편적인 방법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시 조정하는 것이 사실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그 비정상적인 경제 운영조차도 특별한 성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되는 시기일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러한 경제관리 체계의 개편을 포함해서 경제 운영을 전반적으로 정상화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적인 방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상화를 규정하되 국가 재정 투자의 핵심은 주로 소위 금속과 화학 소재 부분, 그리고 일부 관광 산업에 투자를 하고요. 근데 특히 금속과 화학 소재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성과를, 당장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는 건설, 특히 주택 건설과 관광,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 그리고 세 번째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특히 관광 부분도 그렇고 그 주택건설, 지방경제건설은 다 중앙정부의 재정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면 이렇게
크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제 운영의 정상화를 이 시기에 해보는 그런 방식이 기본적인 방식이 아닌가 해서 세부적인 말씀은 뭐 평가는 앞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면 금속공업 부분에서 주최철 부분에 대해서 뭐 다들 비관적으로 보시는데 물론 저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성과를 거둘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게 과거의 주최철은 사실은 그 전 세계적인 그 제철 산업의 그 기술 그 흐름과 기술 진보 흐름과 동떨어진 어떤 옛날 저 기술을 통해서 입철이라든지 사마철과 같은 옛날 기술을 통해서 해오던 방식이었는데 2010년대 중반에 황해 제철소의 산소일법 용광로 그 이후에 김책 제철소 산소일법 용광로 이후에는 소위 북한의 주최철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그 제철 산업의 기술 진보 흐름과 사실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산소일법 용광로라는 것이 결국은 소위 그 고로 용광로 제철법, 고로 제철법 그러니까 코크스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철광석을 단단하게 뭉쳐서 코크스탄 만드는 코크스를 위한 설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루로 된 철광석을 뭉치는 소길 과정을 거쳐서 대규모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용광로 안에서 녹이면서 동시에 소위 용융 환원이라 그러는 그 철광석이라는 게 쇠가 녹슬은 거기 때문에 쇠가 녹슨 부분을 순수한 철로 바꿔주는 부분이 환원이고 그것을 녹여서 샘플로 만들어내는 것이 용융인데 고로 제철법은 용광로 안에서 용융과 환원이 같이 일어나는 구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석탄도 덩어리로 만들고 철광석도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1980년, 90년 이후에 이 코크스 공정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용융환원 공법이라는 이게 코크스를 어떻게 안 쓰고 이 소결 용융 과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소결 과정을 그렇고 없애는 방향으로 발달한 게 용융환원 공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원 공법하고 용융 공법을 분리해서 그렇게 되면 분리하게 되면 이 환원하는 과정에서 코크스화라든지 소결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환경 오염이 줄어들고 에너지도 줄어드는 그런 공법입니다. 이게 북한의 산소일법 용광로가 사실은 이 용융하는 공법의 일종이고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맥락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술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2020년부터 나온 부유의 LC 산소일법 용광로는 이 용융하는 공법 중에 최신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에서 하는 파이넥스 공법과 유사한 그러니까 환원 공법을 좀 더 때려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공법입니다. 근데 이 공법이 아직까지는 단위 설계 용량, 설비 용량은 클 수가 없는데 또 다른 장점은 앞에 말씀드렸던 코크스로하고 소결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김책제철소 같으면 한 2년 만에 이걸 완공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황해제철소, 김책제철소의 이 5개년 계획 기간 내내 새로운 그 산소일법 용광로를 부유에서 용광로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나름대로는 제철 역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계속적으로 2019년부터 국가의 통일적 지도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이 분권화에 역행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 측면보다는 경제 운영의 정상화 측면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보면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에 시장화가 진전돼 왔는데 이게 북한의 시장화 과정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특권 부분이 경제 자원을 독점해서 무역을 하고 시장 경제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시장화가 진전된 측면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경제에 대한 관장, 내각에 대한 경제의 통제 관리 역량이 약화되면서 동시에 시장화가 진전됐고 지금은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북한 경제 분절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분절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유지되는 한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산업 정책을 하고 경제 정책을 내서 국가 경제 운영하는 게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는 부분이 저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부터 계속
소위 특수 부분에 대한 특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그손 일탈적인 행위를 계속 경고하고 없애자고 했던 것. 2012년도 그렇고 2019년도에 과도기적인 임시적인 방편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번에 당대 결론 부분에서도 마지막으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당대 이후에도 특수 이름으로 국가적 통제를 벗어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의 통일적 지도라는 것이 어찌됐든 국가의 어떤 통일적 관점, 그러니까 군의 그 경제 행위를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경제 행위를 하더라도 군이 담당하는 경제 행위조차도 내각의 경제 관리 하에서 움직이는 것을 요구하는 아마 그런 식으로 또 경제 정상화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뭐 꿈꾸나 역행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반드시 어떤 그 시장화에 대한 역행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경제의 정상화의 측면이 저는 있다는 생각,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그래서 국가계획위원회 역할이 또 강조되고 그동안에 그 역할을 못했던 국가계획위원회 역할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체계의 강화를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화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거의 국가 차원에서 경제 통계 제차가 아마 수집이 안 되는 정도로 아마 경제가 파편화됐을 것 같은데 이 파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위원회하고 소위 통계체제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아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 농업 부분에서 2019년도 기준으로 앞으로 2, 3년 동안 수매를 하겠다는 것은 2019년도가 북한 입장에서는 농사가 잘 된 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농업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어떤 수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고정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사회주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그 톱니바퀴 효과, 뭔가가 성과가 좋으면 계획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을 예를 들어 3년 동안 수매량을 정해놓으면 생산이 많이 늘어난 협동농장이나 개인은 이 부분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 운영 정상화에 방점이 있다. 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이찬우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대학교대학의 이찬우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의 토론을 생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 짧게 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뭐 지금까지 많은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빼고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언급이 없었거나 조금은 논점이 될 만한 그런 부분만을 좀 언급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이런 그 당대에서의 내용, 경제 정책의 내용을 막 발표하고 토론할 때까지의 사실 준비 과정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그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개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비상설 검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조가 각 도 단위에 파견해서 실태를 파악을 했죠. 그래서 간부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 파악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농민, 노동자, 지식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실태, 심층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당대에 발표 문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그 내용의 기본 기조가 어떻게 보면 당으로서의 인민에 대한 자기 비판들이 상당히 깊게 제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격의 하나는 당의 인민에 대한 자기 비판이었다. 그런 면에서 북한에서 김정은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탈권위 그리고 인민들과의 소통 뭐 이런 측면들이 그전과는 좀 다른 성격으로 그래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콘텐츠가 그런 데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한 가지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논점이 될 만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시장의
역할, 그것이 이제 회기인가 보수화인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면에서 지난 7차 당대 때에 있었던 그 문건들의 내용하고 이번에 8차 당대에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발표된 그 내용들을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특징은 이 상업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번 8차 당대에는 있었다는 거고, 7차 당대의 문건 안에는 상업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의 내용 중에는 국영 상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급양 편의봉사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 조절 통제력을 상업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시장 자체에 대해서 뭐 폐지를 하거나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없는 이상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시장의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고 발전시키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국가의 조절 통제, 그리고 국영 상업을 위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의 장악력을 강조하는 측면들이 어떤 것으로 일으킬 것인가는 상당히 좀 논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방의 위상에 대한 논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7차 당대 때는 그 지방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즉 지방이 주민들의 식량, 주택, 연료, 식수, 기초식품 문제를 지방이 해결한다. 그리고 지방이 특성에 맞게 수출품 생산 기지를 직접 조성하고 운영을 해서 외화를 획득해라. 뭐 이런 말들이 7차 당대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8차 당대 때는 자기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전략과 전망 목표를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원료와 자재를 이용해서 발전해라라고 하는 좀 원칙적인 얘기에 좀 그쳐져 있죠. 그런 면에서 지방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인가 아닌가, 지방에 있어서 인민들의 생활들을 지방 정권이 책임지는 것의 기본적인 방향은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런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어느 정도 강화될 것인지, 아니면 지방이 스스로 뭐 있었던 기업소법의 개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지방이 스스로 대무역을 하는 것들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것인지, 지방의 경제개발구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지 등등의 앞으로의 이런 그 대경제관계 부분과도 관련될 수 있는 지방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좀 논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점은 이제 계속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국가의 경제 관리 개선에 대한, 근데 이 부분인데 저는 7차 당대하고 8차 당대의 기본적인 정신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7차 당대 때도 경제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하자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고,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언급은 없었지만은 뭐 실제로 뭐 말한 내용 속에는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전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 관리 개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는 이제 저는 보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국가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통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이석기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 체계,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은 7차 당대의 문건에서도 언급이 있어서, 그때는 국가적인 통계 체계의 모든 경제 분야 부문과 단위들을 망라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5개년 전략의 목표로 두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면, 적지 않은 단위들이 국가통계기관 밖에서 광물 생산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자원개발청이 장악하고 있는 전국 석탄 생산 단위가 약 3,500개, 비금속 광물 생산 단위가 3,200여 개 있지만 중앙통계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석탄 생산 단위의 11%밖에 안 되고 비금속 광물에서는 22%밖에 국가통계국이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비공개 문건이지만 7차 당대 때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5개년 전략 기간 동안에 이런 그 국가적인 전체의 통계들을 중앙통계국에 다 모아가지고 국가가 이론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과거 5개년 전략의 목표로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8차 당대 때 다시 국가적인 이런 통계 체계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은 이 5개년 전략 동안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다는 뜻인지, 이미 일원화 통계 체계가 완비가 돼서
완비가 된 거를 강화하겠다는 이제 그런 뜻인지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내각이 책임을 지고 이제 경제를 지도하지만 사실은 당이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당과 뭐 군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비상 시기에 있어서 당 산하의 경제기관이 어느 정도의 통계를 내각의 통계국에 제시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 체계가 어느 수준까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당의 역할, 군대의 역할이 경제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은 계속 논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몇 가지 논점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1953년에 얘기했던 중공업 우선 정책과 농업 경공업의 동시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기본 틀이라고 하는 것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뭐 일관되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금속 화학이 우선이고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다는 기본 전략은 뭐 북한이 갖고 있는 7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2016년에 있었던 그 병진 정책,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의 내용도 이번에 병진 정책이라는 말은 없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병진 정책을 다시 실시하는 것. 대신 경제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뭐 다룬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번에 경제 정책의 내용은 사실상 큰 변화, 전략적인 어떤 변화의 노선의 변경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는 않는, 그래서 완충기, 과도기 시기에 정비하고 보강하는 뭐 그런 데서 다음에 상황 변화, 지구 객관적인 변화가 조성되었을 때 어떤 새로운 노선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지 작업의 내용들이 더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뭐 이 경제 문제만 가지고 하니까 중복되고 그러는 건 빼시고 아닌 것만 뭐 이렇게 쟁점별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대체적으로 정치 대외 대남 경제해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종합적으로 보면 또 상호 연관성이 있고 또 연관성 속에서 파악을 하고 분석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치 군사 대남 문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거나 또 전환하거나 또 새로운 전략 노선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재정비하고 보강하는 쪽에 방점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더욱이 북한의 내부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이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완충기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대로 목표대로 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더욱이 핵무력 강화, 국방력 강화, 또 대외적인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갈 수 있겠느냐. 근데 한 가지 이석기 박사님이나 뭐 양문수 교수님도 그렇고 하나 궁금한 것은 이렇게 재정비 보강을 하고 체제를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데 경제적인 성과를 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왜 경제관리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그 얘기가 뭐 7차 때는 그게 뭐 아주 중요하게 제기가 됐었지만 전혀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 정비 보강을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좀 궁금하고, 더욱이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경제관리 부분이 여러 가지로 또 중요할 텐데, 아니면 기존의 그 경제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뭐 별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대외 과연 이 자력갱생이라는 토대, 제재라는 것을 상수로 놓고 이 제재 국면이 별로 변화할 것 같지 않다 하는 전제 하에서 이 경제 계획을 세우고 이 내실화를 해가는데 아마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력갱생이라는 이 토대만 가지고 과연 이 문제를, 경제 문제를 회복시키고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대외 경제 협력 없이 과연 그것이 중국에만 의존을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만 의존해서 과연 이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적인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대외 경제 협력 없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경제와 이 국방력 강화, 경제를 정상화하고 회복하고 또 국방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과연 다 잡을 수가 있을까? 이 내부 이 상황으로 볼 때 등등의 이 의문을 좀 갖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이 경제관리 개선 제도가 없었던 전혀 언급이 있는데 뭐 밝히지를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또 대외 협력에 어떤 그 이 없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또 대북 정대시 정책을 해소해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허들과 이 바리케이트를 크게 치고 있지만 사실상은 어느 시점에 가서 대외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류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올 수 있을는지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시면서 한마디씩 좀 양문수 교수님, 이영훈 박사님, 이물주 교수님, 뭐 이석기 교수님 좀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한 주제를 놓고 하나씩 좀 논의를 하기는 좀 그렇고 생각나는 대로 코멘트 하실 분들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제관리 개선 관련해서 8차 당대회 문건을 보면 7차 당대회랑 이제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그 7차 당대회 발표문뿐만 아니라 그간에 이제 진행되어 온 경제관리 개선을 보면 크게 두 축으로 간 것 같아요. 하나는 기업 그 협동농장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각 또는 이제 국영상업을 이제 그 역할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자율성과 분권화의 측면이라면 또 하나는 정부 통제 강화의 두 가지 기조가 사실 그동안 이제 진행돼 왔었는데 이번 그 발표에서 보면 이 특징이 뭐냐면 그 기업소나 협동농장의 주어가 된 그런 그 문구가 없어요. 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좀 보수화 경향을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일단은 그 제재 국면에서의 어떤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 이렇게 직면했을 때 국가의 부활을 하듯이 북한이 직면한 상황이 대북제재 장기화 국면에다 코로나까지 이제 겹치는 상황이면 아무래도 그 국가의 어떤 그 역할이나 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대외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자력갱생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그 옆에 이렇게 달아놓는 게 대외 경제 활동의 필요성을 그 애매모호한 어떤 그 표현으로 이제 달아놓고 있어요. 굉장히 북한도 그 언어 처리에 굉장히 좀 신중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자력갱생을 강화하면서도 내부의 그 문제를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대외적인 관계의 개선의 모멘텀이 있다면 그 적극적으로 이제 관계 개선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런 어떤 그 문구가 이렇게 그 시사하는 바가 그 어떤 계기가 주어진다면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음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그 표현들이라다라고 이제 그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 경제관리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든지 사회적 책임관리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용어 내지는 그 용어 자체가 개혁적인 요소를 그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저는 최대한 자제를 했다라고 보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쨌든 이제 좀 그러한 경직적인 분위기로 간다고 봅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전혀 없는 것들이 아닌 게 사실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많이 그 기억이 나는 게 조금입니다. 가격과 재정과 금융을 올바로 이용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실제로 가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통 이야기되는 것이 그러니까 시장과 계획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차이점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가장 뭐 원론적이고 이제 많이 받아들이는 게 과연 이제 가격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고정 가격 즉
시장이 그 국가에 의한 국정 가격이 아니라 그때의 가격이란 그 사실상 시장의 가격이란 부분들입니다. 보통 뭐 자본주의를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시장 경제를 이야기할 때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란 부분들도 나오듯이, 그러니까 최소한 가격과 재정과 특히 금융 부분들을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원가 하락 질적이라든지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의 것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수모가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자력갱생이라든지 시군 부분들이고, 그런 쪽에서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공식적인 차원에서 개혁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억제라기보다도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시장을 활용하겠다는 저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제 그런 것이 어차피 이게 좀 잠정적 내지는 좀 과도기적인 요소, 완충기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이제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무역 을 재개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제재는 지속되는 속에서 자기네들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낮은 수준이라고 내지는 어떤 보면 최소한의 목표라고 그러니까 설정했던 부분들, 뭐 양적인 지표는 그렇고 사실 질적인 지표의 부분들은 뭐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양적인 지표도 과연 얼마만큼 달성됐을지 사실은 좀 의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로 저는 아마 고민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정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만, 분명히 정도의 문제는 있습니다.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더욱더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둘이 관계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치와 경제의 관계도 조금 더 높아질,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임 교수님. 예. 그 대외 경제 협력 없이 과연 북한이 이 경제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거는 계속 우리가 관찰하면서 계속 주목할 분야인 것은 분명 같습니다. 근데 이번 당대 문건에 드러나는 김정은 위원장 인식을 보면 어차피 대미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어떤 전제를 하고 이 세운 정비 보강 전략이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정비 보강 전략의 초점은 인민생활 개선 여기에 보다 더 집중돼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이번 인민경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 달성 그게 이제 결국은 인민생활 개선에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시 좀 전략적으로 가시적으로 인민생활 개선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시장을 활용하는 게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인민생활 개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결국은 시장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앞서서 이제 이번에 비전이 없다. 큰 비전이 없다. 그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저는 좀 더 이 인민생활이 정말 이전보다 가시적으로 나아질 것인가, 이번 계획이 거기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찬호 교수님. 네. 북한이 처한 그 내외적인 위기 시대에 그 당대를 개최해서 인민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불안, 불만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인민들이 당과 국가를 다시 전폭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 정치 지도성이 강한 뭐 이제 그런 성격에서 나온 문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면 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내용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노동신문 또는 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는 바로는 이러한 그 정치성들이 상당히 반영된 그 문건을 통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관리 개선 내용도
가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있을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공장 기업소의 경영 활동 개선을 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말들도 뭐 들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극단적인 어떤 그 선택을 하는 내용들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경제 관리 개선 조치를 유지하면서 좀 더 국가의 힘을 그쪽으로 벡터를 좀 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외 경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포지향형, 내수지향형인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내에 없는 거는 뭐 소재나 부품이나 원료나 에너지나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뭐 그런 면에서의 그 대경제의 필요성, 수출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은 또 경제개발국, 관광특구 그래서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 뭐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노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경제도 필요하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당대에서 대경제를 특별히 강조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글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약속된 시간이 이미 지났고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정치, 대외, 대남, 경제 그래서 오후에는 경제 문제만 집중적으로 뭐 이렇게 분석하고 또 평가도 하고 했습니다. 경제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이 간단하게 느끼는 것은 7차 당대회 때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얘기하면서 휘황찬란한 설계도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 그 성과와 결과는 그 정말로 휘황찬란한 그런 결과는 아니었고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뿐이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또 이 체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찬호 교수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약 4개월 동안 상무조를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고 범위가 어딘가를 파악하고 또 실패를 한 요인이 뭔가를 분석하고 총화해서 우리가 가능하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이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뭐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휘황찬란하고 거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 기존에서 해오던 것을 좀 더 보강하고 정비하고 그래서 내실 있게 이걸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오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데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9시간에 걸친 총화 보고 내용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또 최종적으로 채택된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이제 주어가지고 자기들이 아마 본다고 하는데 그러한 9시간의 총화 보고의 전문 또는 최종적으로 채택된 결정문 이런 것이 입수된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또 모여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또 올바른 남북관계 개선이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부터 시작한 북한 제8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뭐 세미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